지금 파리와 런던 국제공항은 그야말로 마비 상태입니다. 화면 가득 잡힌 수백 명의 서양 부모들. 그들은 아이를 끌어안고 전세기 탑승구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제발 표를 주시오. 영국 BBC 앵커조차 떨리는 목소리로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유럽의 치안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지금 전 세계 부모들이 오직 단 한 나라, 대한민국으로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콧대 높은 서양인들이 대사관 업무를 마비시키면서까지 한국행 비자의 모금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런던 최고의 AI 보안 전문가가 한국의 밤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해버린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계를 경악에 빠뜨린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적.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데이비드 해리슨입니다. 지금 저는 런던의 심장부 템스강의 잿빛 물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0층. 최고급 빌딩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제 눈앞에는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거대한 와이드 모니터. 수십 대가 쉴 새 없이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화면 속에는 런던의 지도가 펼쳐져 있고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며 도시 곳곳의 범죄 위험도를 빨간 점으로 찍어내고 있죠. 저는 영국의 치안을 책임지는 도시 범죄 예측 인공지능 기업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제 지휘 아래 무려 1200명의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이 움직이고 있고 회사의 시장 가치는 한화로 1조 5천억 원을 훌쩍 넘긴 지 오래입니다. 런던 시장은 물론이고 유럽 전역의 경찰, 수뇌부들이 저희 회사가 개발한 보안 알고리즘을 사기 위해 매일같이 제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이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의 완벽한 지배자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차가운 모니터 속 숫자와 통계만 완벽하게 통제한다면 세상의 모든 끔찍한 범죄로부터 내 울타리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오만하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쌓아올린 그 거대한 제국의 한가운데서 피를 토하는 듯한 절망감에 온몸을 떨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겠다며 호언장담했던 그 1조 5천억 원짜리 최첨단 인공지능도 도시 곳곳을 거미줄처럼 비추고 있는 수십만 대의 CCTV 카메라망도 정작 제 목숨보다 소중한 10살배기. 딸아이의 생명 앞에서는 휴지 조각만도 못한 쓰레기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고상한 척하는 선진국, 유럽의 가장 역겹고 참혹한 민낯이자 피눈물을 삼키며 조국의 환상을 깨부숴야만 했던 한 아버지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장면은 제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런던 남서부의 최고급 주택가, 켄징턴의 한 거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런던에서도 네로라 하는 부호들과 지식인들이 모여 사는 범죄율 0%를 자랑하던 안전의 상징과도 같은 동네였죠. 길가에는 갓 구운 크루아상과 진한 커피 향이 풍겨오는 고급 카페가 줄지어 있고 한가롭게 명품 유모차를 끄는 부모들이 햇살을 즐기는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운 오후의 풍경입니다. 제 사랑하는 딸 올리비아가 분홍색 토끼 인형이 달린 책가방을 메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총총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길은 아이가 유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백 번도 넘게 오갔던 곳입니다. 길가의 가로수부터 보도블록의 금간 자국까지 모두 외우고 있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아이의 일상적인 하굣길인 것이죠. 하지만 올리비아가 단골 베이커리를 지나 인적이 살짝 드문 골목 모퉁이를 도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검은색 후드를 푹 눌러써 얼굴을 반쯤 가린 10대 불량배 3명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던 들개들처럼 골목의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와 아이의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코를 찌르는 역겨운 대마초와 싸구려 담배 냄새가 훅 끼쳐오는 순간 콧노래를 부르던 올리비아의 작은 발걸음이 시멘트 바닥에 붙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립니다. 본능적인 공포가 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뱀처럼 칭칭 감아버린 겁니다. 무리 중 가장 덩치가 크고 눈빛이 흐리멍덩한 녀석이 삐딱한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짐승 같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립니다. 꼬마야, 등에 맨 그 예쁜 가방 지금 당장 벗어서 이리 내놓으시지. 올리비아는 가슴이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 손으로 가방끈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안에는 내일 낼 미술 숙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이의 앳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저항이 녀석의 심기를 건드린 걸까요? 바로 그 순간 녀석의 더러운 주머니 속에서 섬뜩한 은빛 쇳조각이 찰칵 소리와 함께 튀어나오는 겁니다. 날이 시퍼렇게 선 조끼 한 뼘은 되어 보이는 잭나이프입니다. 녀석은 허리를 굽혀 올리비아의 작은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가져다 대고는 악마처럼 낮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면 그 예쁜 얼굴을 목부터 턱까지 완전히 그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얼음장같이 차가운 칼끝이 아이의 연약하고 하얀 뺨에 닿는 순간 올리비아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완전히 조각상처럼 굳어버리고 맙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공포 속에서 아이의 눈동자만 짐승 앞에 선 초식동물처럼 하얗게 질려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는 참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노하는 지점은 이 사건의 끔찍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참극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 바로 맞은편. 전면 유리창으로 된 고급 카페 안의 풍경이 저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커다랗고 투명한 통유리창 너머로 무려 12명의 다 큰 어른들이 이 모든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블라인드가 쳐진 것도 아니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도 전혀 없습니다. 백주대낮에 10살짜리 어린 소녀가 흉악한 칼날 앞에서 벌벌 떨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마치 초대형 스크린의 영화처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어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당장 의자를 집어 던지고 뛰쳐나와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최소한 다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정말 단 한 명의 어른도 자신이 앉은 푹신한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급 아르마니 정장을 빼입고 노트북을 두드리던 한 중년 남자는 공포에 질린 올리비아와 눈이 정통으로 마주치자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획 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에스프레소 잔을 들어 입가로 가져가고 있죠. 세련된 옷차림으로 브런치를 즐기던 젊은 여성은 아이의 떨리는 입술을 빤히 바라보더니 오히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귀에 깊숙이 쑤셔 넣으며 외부의 소리를 철저히 차단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가 가장 명당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커플의 행동은 악마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카메라 앱을 켜서 아이가 칼에 위협당하며 무너져 내리는 그 끔찍한 순간을 자신들의 소셜미디어에 올려 조회수를 빨아먹기 위해 낄낄거리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올리비아가 가방을 무참히 빼앗기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카페 안의 고상한 런던 시민들은 그저 커피를 홀짝이고 샌드위치를 베어 물며 철저하게 아이를 외면해버렸습니다. 두꺼운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아이의 영혼이 칼날에 난도질당해 죽어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런던이라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가 시민의식과 신사의 나라라며 전 세계를 향해 오만을 떨던 영국이라는 사회가 백주대낮에 10살짜리 아이를 쓰레기처럼 완벽하게 버린 겁니다. 그날 저녁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저택 안으로 들어선 저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죽은 자들의 무덤 같은 서늘한 공기를 직감합니다. 평소라면 현관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아파 하고 참새처럼 달려와 제품에 안겨야 할 올리비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거실 불조차 켜지지 않은 캄캄한 집안. 저는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여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의 가장 구석진 곳,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곳에 아이가 무릎을 가슴까지 한껏 끌어안은 채 몸을 둥글게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아이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순간 올리비아가 흠칫 놀라더니 이내 제품으로 무너지듯 파고들며 짐승의 울음 같은 오열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버렸고 그 맑고 반짝이던 영혼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아이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저 제 셔츠 자락을 찢어질 듯이 쥐고 밤새도록 눈물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 2시가 넘어가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갑자기 올리비아의 방문 너머로 피를 토하는 듯한 뼈가 시릴 정도로 처절한 비명소리가 온 집안의 정적을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제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미친 듯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아이는 침대 위에서 거품을 물듯 발작을 일으키며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고 허공을 향해 두 손을 미친 듯이 휘저으며 발악하고 있죠. 아빠! 칼! 저 사람이 칼을 들고 있어. 내 얼굴을 자르려고 해. 아빠 살려줘. 아이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있지만 초점이 나간 눈동자는 바로 눈앞에 있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안전한 침대 위에 있지만 아이의 영혼은 여전히 그 끔찍하고 차가운 골목길의 악몽 속에 갇혀날 선 잭나이프의 공포를 생생하게 겪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미친 듯이 발버둥 치는 아이의 작은 몸뚱이를 부서질세라 온 힘을 다해 꽉 끌어안고 그저 제 무능함을 저주하며 밤이 새도록 피눈물만 삼키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사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관할 경찰서로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어떻게든 범인들을 잡아내 이 지옥 같은 고통을 1000배, 만배로 되돌려주겠다는 복수심뿐이었죠. 하지만 저를 맞이한 강력반 형사의 태도는 제 찢어진 가슴에 다시 한번 굵은 소금과 비수를 쑤셔넣고 있습니다. 머리가 반쯤 벗겨진 피곤한 인상의 형사는 저를 자리에 앉히지도 않은 채 만성 피로에 찌든 얼굴로 조서 파일만 건성으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아내듯 차갑게 내뱉는 겁니다. 해리슨 씨, 진정하시고요. 런던에서 이런 미성년자 흉기 강도 사건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씩 산더미처럼 쏟아집니다. 피해자가 다치지도 않았고 그깟 가방 하나 뺏긴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마시죠. 순번대로 처리할 테니 집에 가서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저는 이성의 끈이 끊어지며 책상을 주먹으로 부서져라 내리치고 포효하고 있습니다. 이봐요. 제 딸이 고작 10살입니다. 대낮에 어른들 12명이 멀쩡히 지켜보는 앞에서 칼에 얼굴이 그어질 뻔했다고요. 내 회사 데이터베이스만 돌려도 1시간 안에 범인 동선을 다 따낼 수 있는데 지금 유난을 떤다고 했습니까? 하지만 형사는 한숨을 푹 내쉬며 파일을 서랍에 휙 던져버릴 뿐입니다. 제 딸의 산산조각난 인생과 끔찍한 트라우마가 그들 경찰의 눈에는 그저 서랍 속에 처박힌 수만 개의 귀찮은 종이 쪼가리 중 하나일 뿐인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만든 인공지능이 아무리 완벽하게 범죄를 예측한들 그것을 막아야 할 인간들의 시스템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절망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리비아의 학교로 달려가 교장을 찾아갑니다. 아이가 다시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등하굣길에 전담 보안 인력을 배치하고 심리치료 전문가를 붙여달라고 울부짖으며 절규합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제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학교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갈아엎겠다고 애원했죠. 하지만 교장은 곤란하다는 듯 헛기침만 해대며 돌아오는 대답은 저를 2번 죽이고 있습니다. 해리슨 대표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학교 예산 규정상 학교 울타리 밖에서 일어난 사적인 범죄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인력 배치는 타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유감스럽지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경찰도 학교도 외면한다면 내 힘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저는 런던에서 시간당 200만 원을 받는 최고급 로펌의 변호사. 군단을 고용해 가해자들의 신원을 끝까지 추적해냅니다. 제 회사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을 총동원한 끝에 결국 녀석들을 잡아냈죠. 하지만 회의실에서 변호사가 들고 온 최종 법률 검토 결과는 저를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주저앉히고 맙니다. 대표님, 정말 안타깝고 분노스럽지만 가해자들이 모두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즉 법적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들입니다. 현재 영국의 미성년자 보호법과 인권법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들을 감싸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소송전을 벌여도 이들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적 처벌은 단순한 서면 경고 조치 한 장이 전부입니다. 재판조차 열기 힘듭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살짜리 어린아이의 얼굴에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들이밀고 한 아이의 평온했던 세상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준 대가가 고작 우편물로 날아가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의 경고문이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돈이라면 수천억 원을 쥐고 있고 권력자들과 매일 밤
파티를 즐기던 저조차도 이 미쳐 돌아가는 법과 제도 앞에서는 벌레처럼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둠이 짙게 깔린 텅 빈 거실. 창가에 홀로 서서 미친 듯이 쏟아지는 런던의 차가운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아스라이 보이는 저 빅벤의 시계탑과 화려한 템스강의 야경들이 이제는 저를 향해 낄낄거리는 악마의 조롱처럼 느껴지는 중입니다. 위험에 처한 아이를 짐승처럼 외면하는 시민들,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방치하는 무능한 경찰과 학교, 그리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악마들을 면죄해주는 역겨운 법원까지. 그 어느 곳도, 그 누구도 내 아이를 지켜주지 않는 이 끔찍한 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올리비아는 자기 방 창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한 채 음식조차 거부하고 침대 밑 구석에 숨어 서서히 영혼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아이의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고 웃음소리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대로 이 저주받은 런던이라는 거대한 무덤에 계속 머문다면 저는 결국 사랑하는 딸을 영영 잃고 말 것이라는 공포스러운 확신이 제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저는 서재로 미친 듯이 달려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이 미쳐버린 사회에서, 이 붕괴된 시스템에서 하루라도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밤거리를 혼자 걸어도 내 아이가 악몽 없이 안전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곳, 이웃이 위험에 처하면 누구라도 기꺼이 생면부지에 손을 내밀어주는 진정한 의미의 사람 사는 곳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설령 지구 반대편의 낯선 땅이라 할지라도 제 회사를 버리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해도 말입니다. 모니터 화면의 검색창 위로 전 세계의 안전한 국가를 찾기 위한 제 떨리는 손가락이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 오직 내 딸을 살려내기 위해 말입니다. 제 눈앞의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치안 지표와 범죄, 통계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감정이나 직관 따위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차갑고 객관적인 숫자와 통계만을 맹신하며 20년을 살아온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도망칠 곳을 찾는 이 절박한 순간에도 제 특기를 살려 전 세계의 도시들을 철저하게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제 딸 올리비아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를 찾기 위해 제 회사의 메인 슈퍼컴퓨터까지 몰래 접속해 방대한 데이터를 긁어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검색을 이어갈수록 제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고 절망감은 더욱 깊고 무겁게 제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내자 그 안에 숨겨진 끔찍한 민낯들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캐나다 밴쿠버는 이미 도심 한복판이 마약 중독자들의 좀비 거리로 전락해버렸고 복지의 천국이라는 스위스는 이민자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과 폐쇄적인 교육 환경이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자연을 자랑하는 호주마저도 10대들의 무차별적인 폭력, 범죄율이 런던 못지않게 치솟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는 싱가포르는 통계상으로는 안전해 보였지만 숨막히는 억압적 규제와 살인적인 물가 속에서 아이의 영혼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곳은 결코 아니라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어. 지구상에 내 아이 하나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 나라가 단 한 곳도 없단 말인가.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색 알고리즘의 조건을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야간 보행 안전지수 90점 이상, 총기 범죄율 제로, 10대 강력 범죄 발생률 최저, 그리고 거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촘촘한 CCTV 방법만까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유토피아적인 조건들을 모조리 입력한 뒤 엔터키를 3개 내리칩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미친 듯이 회전하더니 수백 개의 국가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 단 하나의 국가, 오직 하나의 붉은 점만이 모니터 정중앙에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모니터 앞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마른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지금 북한이랑 국경을 맞대고 휴전 중인 그 조그만 반도.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난 게 틀림없어. 영국이라는 오만한 우물 안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한국은 그저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동아시아 국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UN 마약범죄사무소의 공식 통계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치안 지표를 2중 3중으로 교차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오히려 제 뒤통수를 망치로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압도적인 수치들인 겁니다. 강력 범죄 발생률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의 바닥을 기고 있고,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도 지수는 유럽의 내로라 하는 선진국들을 발 아래에 두고 세계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런던 주재 외국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통계가 거짓말을 한다면 직접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니까요. 화면 속에서 재생되는 영상들은 저의 얄팍한 편견을 산산조각 내며 엄청난 충격과 전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서울의 한강공원. 한 젊은 여성이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그녀를 위협하는 그림자조차 없고, 심지어 공원 벤치에 고가의 스마트폰을 툭 던져놓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무렇지 않게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단 10초 만에 훔쳐가고도 남았을 최신형 노트북이 한국의 번화가 카페 테이블 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지나가는 그 누구 하나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훔쳐가지를 않는다고? 대낮에 10살 아이의 가방을 칼로 뺏는 런던과는 아예 다른 행성인 건가? 어느 미국인 아버지가 올린 브이로그 영상을 보던 중 저는 기어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영상 속에서 8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꼬마가 어두운 밤 10시에 혼자 심부름을 하러 편의점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표정에는 공포 따위는 전혀 없고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거리를 걷고 있죠. 저는 모니터 화면 속 그 꼬마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으며 오열하고 있습니다. 저 환한 미소가, 저 평온한 일상이 바로 제가 그토록 올리비아에게 되찾아주고 싶었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온기가 살아있는 저 기적의 나라로 제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가야만 한다는 확신이 제 온몸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런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저희 회사의 최고급 유리. 회의실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제 20년 지기 친구이자 공동 창업자인 리처드, 그리고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런던 본사 CEO 자리를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리처드가 책상을 거칠게 내리치며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올리비아 일로 충격이 큰 건 이해하지만 이건 명백한 정신적 외상에 의한 판단. 차고야. 당장 다음 달에 유럽연합경찰청과 4천억 원짜리 메가톤급 계약이 걸려 있어. 이 1조 5천억 원짜리 거대한 제국을 놔두고 고작 북한 옆에 붙어있는 그 위험천만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도망치겠다고. 저는 밤새 정리한 한국의 치안 데이터와 영상 자료들을 테이블 위로 던지며 단호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리처드, 이 숫자를 똑똑히 봐. 이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야. 생존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고. 한국은 우리가 그토록 구현하고 싶어 했던 완벽한 안전망이 이미 사회 전체에 녹아있는 나라야. 하지만 리처드는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비릿한 냉소를 흘리고 있습니다. 순진하기 짝이 없군.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계를 믿어. 국가 이미지를 포장하려고 범죄 신고율 자체를 조작하고 숨기는 거라고. 게다가 거긴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휴전 국가야. 자네는 지금 극심한 트라우마 때문에 환상 속에 빠져서 회사와 주주들을 절벽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라고. 다른 임원들 역시 리처드의 말에 동조하며 혀를 끌고 있습니다. 당장 심리치료사부터 만나보라며 저를 마치 정신병자 취급하는 그들의 오만하고 썩어빠진 태도에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조작된 수치라고. 런던 한복판에서 내 딸이 칼에 찔릴 뻔할 때 커피나 처마시며 구경하던 이 역겨운 도시의 야만성보다 더 끔찍한 게 있을 것 같아. 1조 5천억?
4천억짜리 계약? 내 딸아이가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데 그깟 핏빛 돈다발이 무슨 소용이냐고.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어 집 거실에 설치된 홈 CCTV 화면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해버립니다. 화면 속에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치고 캄캄한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불안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10살 올리비아의 처참한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똑똑히 봐. 이것이 당신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선진국 영국의 진짜 얼굴이고 내 가정이 처한 끔찍한 현실이야. 내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하는 CEO 타이틀 따위 쓰레기통에나 처박아 버리라고 해. 나는 내일 당장 이 지옥을 떠날 테니 회사는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 저는 회의실 문을 쾅 닫고 나와 곧장 제 집무실로 향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20년의 청춘과 피땀을 바쳐 일궈낸 회사를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순간이지만 묘하게도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아내 사라에게 전화를 겁니다. 사라, 짐 싸.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찾았어. 대한민국이야. 아무것도 묻지 말고 당장 떠날 준비를 해.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르더니 사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데이비드, 나도 어젯밤에 한국에 대해 찾아봤어. 올리비아가 다시 웃을 수만 있다면 난 거기가 달나라라도 갈 거야. 저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꾹 참으며 브라우저를 열어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출발지는 런던 히스로 공항, 도착지는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땅,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망설임 없이 편도 항공권 3장을 선택한 뒤 결제 버튼 위로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검지로 마우스를 딸깍 누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런던의 이 끔찍한 악몽과 작별하고 새로운 기적의 문을 여는 짜릿한 전율이 제 온몸의 세포를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화면에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초록색 글씨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순간 저는 비로소 짐승 같은 안도의 한숨을 토해내며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오만한 유럽의 한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된 채 도망치는 우리 가족을 과연 저 낯선 동방의 나라가 어떻게 품어줄 것인지 마주하는 일뿐입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남은 시간은 단 24시간. 저희 가족의 운명을 건 처절한 탈출극이 마침내 그 거대한 막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런던 히스로 공항의 활주로를 거칠게 박차고 오른 거대한 여객기가 무거운 잿빛 먹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제가 지난 2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렸던 런던의 화려한 불빛들이 점점 아스라이 멀어지더니 이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겁니다. 1조 5천억 원짜리 회사의 최고 경영자 자리도 유럽 전역의 치안을 주무르며 누렸던 얄팍한 권력도 모조리 저 차가운 구름 아래로 내던져버렸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깃털처럼 가볍기만 합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옆자리를 바라봅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 올리비아가 비행기 좌석에 몸을 작게 웅크린 채 새근새근 일정한 숨을 쉬며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중이죠. 그 끔찍했던 대낮의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날 이후 무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모습입니다. 밤마다 발작을 일으키며 비명을 지르지도 온몸을 적시던 식은땀을 흘리지도 않고 아이가 이렇게 평온한 천사의 얼굴로 잠든 모습을 말입니다. 그저 런던이라는 그 저주받고 무능한 땅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이의 짓눌렸던 영혼이 비로소 안도의 숨통을 트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작고 헬쑥해진 아이의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12시간의 기나긴 비행 내내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창밖의 밤하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해줄 그 미지의 땅이 하루빨리 눈앞에 나타나기만을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부드러운 기내 안내방송과 함께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에 묵직하게 닿는 순간 제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거세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합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낯선 이국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는 첫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운 채 주변을 샅샅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안으로 걸음을 내디디는 순간부터 제가 알던 서양의 그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공항들과는 공기 자체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오가는 곳인데도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일 정도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차분하며 유럽의 공항마다 널려있던 소매치기나 고성방가, 무질서한 새치기 따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죠. 입국 심사대 앞에 늘어선 수백 명의 인파 속에서도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통제하는 경찰이 없는데도 스스로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는 이 엄청난 광경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의 입국 심사 차례가 되었습니다. 단정한 제복을 입은 한국인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더니 잔뜩 얼어붙어 있는 올리비아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가에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고개를 숙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단다, 꼬마 아가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런던 사건 이후로 어른들의 그림자만 봐도 기겁하며 아빠 등 뒤로 숨어버리던 올리비아가 멈칫하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은 오른손을 들어 올려 심사관을 향해 살랑살랑 흔들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선 타인에 대한 아이의 긍정적이고 무장 해제된 반응에 저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오열할 뻔했습니다. 영국 사회와 이웃들조차 냉정하게 외면했던 제 불쌍한 아이를 이 낯선 동방의 나라가 공항에 발을 디딘 그 첫 순간부터 너무나도 다정하게 품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오르는 겁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대형 리무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거대한 인천대교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하자 차창 밖으로 칠흑 같은 바다 수면 위를 수놓은 황홀한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내 화려한 네온사인과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마천루들이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메가시티인 서울의 심장부로 들어서고 있죠. 버스가 시내 한복판을 관통하는 동안 저는 20년 동안 도시의 범죄 위험도를 분석해온 전문가의 매서운 눈으로 창밖의 밤거리 구석구석을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골목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걸이에 공격성은 없는지, 우범지대의 징후는 없는지 제 머릿속에 위험 탐지 알고리즘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리를 훑으면 훑을수록 제 두 눈은 경악으로 커지고 심장 박동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손목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밤 11시를 훌쩍 넘긴 도시의 가장 어두운 심야 시간입니다. 제가 살던 런던이나 미국 뉴욕이었다면 이 시간의 거리는 마약 중독자들과 흉기를 든 갱단들이 장악하고 멀쩡한 시민들은 철문을 두 겹 세 겹 굳게 걸어 잠근 채 집안에서 공포에 떨어야 할 시간이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정이 가까워져 오는 시간임에도 거리는 대낮처럼 눈부시게 불을 밝히고 있고 교복을 입은 앳된 여학생 무리가 아이스크림을 베어 물고 깨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아무렇지 않게 밤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유리병을 깨며 싸우는 훌리건도 없고 행인들의 위협을 가하는 노숙자 텐트촌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24시간 불이 환하게 켜진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는 젊은 여성들이나 평범한 직장인들이 3355 모여 앉아 너무나도 평화롭게 컵라면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누군가 고가의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지갑을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고 화장실에 다녀오는데도 지나가는 그 누구 하나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런던의 노천 카페였다면 단 10초 만에 오토바이를 탄 날치기범이 채가고도 남았을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때 올리비아가 버스 유리창에 코가 짓눌릴 정도로 얼굴을 바짝 붙여 선 채 밖을 내다보며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은 아무도 안 무서워 보여. 다들 웃고 있고 거리에 나쁜 사람들이 안 숨어 있어. 아이의 그 작은 속삭임에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으며 데이터와 통계로만 보았던 그 기적의 수치가 과장이 아니라 눈앞에 살아 숨쉬는 진짜 현실임을 뼛속 깊이 실감하고 있는 참입니다. 마침내 저희 가족이 런던에서 미리 계약해둔 서초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발끝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기분 좋은 따뜻함에 안에 사라가 낮게 탄성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바닥 전체에 뜨끈한 온기가 도는 한국 특유의 온돌 난방이 낯선 타국에 도착해 긴장으로 굳어있던 우리 가족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순식간에 사르르 녹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심장을 멎게 만들 만큼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런던에서는 늘 집안에서도 가장 어두운 구석만 찾아 숨어들던 올리비아가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기가 무섭게 거실 한가운데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밖이 내다보이는 거실 전체를 덮고 있던 커다란 암막 커튼의 양쪽 끝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더니 경쾌한 마찰음과 함께 좌우로 활짝 젖혀버리는 겁니다. 그 끔찍했던 백주대낮의 강도 사건 이후 올리비아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창문 근처에 다가간 적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가 칼을 들고 창문을 깨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 때문에 늘 커튼을 겹겹이 치고 질식할 것 같은 어둠 속에만 갇혀 지내던 가엾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제 딸아이가 지금 처음 와보는 낯선 서울의 밤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투명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밖을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는 여전히 환한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켜져 있고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불빛과 산책하는 사람들의 평온한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잔잔하게 들려오고 있죠. 올리비아가 뒤를 획 돌아보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아빠, 저기 밑에 엄청 밝고 예쁜 가게가 있어.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고 있어. 나 저기 가보고 싶어.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용암 같은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와 두 뺨을 타고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런던의 방구석에서 괴물들이 쳐들어온다며 벌벌 떨던 아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온 지 단 몇 시간 만에 스스로 어둠을 걷어내고 밖에 나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이 기적 같은 현실 앞에 저는 그저 짐승처럼 오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우리 예쁜 딸. 당장 가보자. 저는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아이의 작은 손을 꽉 부여잡고 미친 듯이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층 로비로 나서는 순간 작은 경비실. 창문 너머로 제복을 입은 백발이 성성한 한국인 경비원 할아버지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런던의 수십억 원짜리 최고급 펜트하우스에도 보안 요원들은 득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돈을 받고 고용된 기계처럼 차가운 눈초리로 사람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출입만 통제할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울든 말든 철저하게 남의 일이었죠. 하지만 이 한국의 낡은 아파트 경비원. 어르신은 낯선 파란 눈의 외국인 부녀를 보자마자 읽고 있던 신문을 덮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 좋은 푸근한 미소를 얼굴 한가득 머금고 허리를 굽혀 꾸벅 인사를 건네십니다. 아이고, 오늘 영국에서 새로 이사 온 그 외국인 가족인가 보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소. 우리 아파트에 온 걸 환영합니다. 저는 비록 그 한국어의 정확한 뜻을 모두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어르신의 목소리에 깊게 배어있는 그 짙은 환대와 다정한 진심만큼은 국경을 넘어 제 심장을 정통으로 관통하듯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경비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며 주머니를 뒤적거리시더니 반짝이는 포장지에 쌓인 알록달록한 과일맛 사탕 두 알을 꺼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올리비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으시는 겁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그 투박하고 주름진 손으로 사탕을 내밀며 아이와 눈을 다정하게 맞추십니다. 올리비아는 흠칫 놀라며 멈칫하더니 예전처럼 비명을 지르며 제 등 뒤로 숨는 대신 제 눈치를 살짝 쳐다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여주자 아이는 이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너무나도 공손하게 사탕을 받아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개미만 한 앳된 인사에 할아버지는 오냐 이쁘기도 하지 하며 껄껄 웃으시더니 올리비아의 금발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십니다. 놀랍게도 올리비아 역시 할아버지의 그 거칠지만 온기 가득한 손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 좋은 고양이처럼 수줍게 배시시 웃어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길에서 모르는 어른이 한 발짝만 다가와도 기절할 듯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던 극심한 트라우마 환자였습니다.
그런 제 아이가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처음 본 경비원 할아버지에게 두 손으로 선물을 받고 웃음을 터뜨리다니요. 런던 최고의 심리 상담사들도 석 달 동안 해내지 못했던 치유를 한국의 평범한 경비원 할아버지가 단 1분 만에 사탕 2알로 해내신 겁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감격과 감사를 주체하지 못해 바보처럼 연신 허리를 90도로 굽혀가며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따뜻한 눈빛 배웅을 등 뒤로 받으며 저희 부녀는 아파트 앞을 벗어나 환하게 불이 켜진 편의점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늦은 밤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하며 우리가 걷는 이 거리 위에는 어떠한 폭력의 위협도 범죄의 그림자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의 자동문이 맑고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열리고 대낮처럼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활기차게 어서 오세요 라며 인사를 건넵니다. 올리비아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눈을 반짝이며 신나게 예쁜 과자와 캐릭터 음료수를 고르고 있고 저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캔맥주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우리는 편의점 앞 야외에 놓인 파라솔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올리비아는 할아버지가 주신 사탕을 입에 오물오물 물고 다리를 까딱거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저는 차가운 캔맥주를 한 모금 깊게 들이켜며 서울의 늦은 밤거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대낮에 칼의 위협을 받아도 12명의 어른이 카메라나 찍으며 방관하던 끔찍한 지옥 런던. 그곳에서 도망쳐온 저는 지금 눈앞으로 너무나도 평온하고 안전하게 걸어가는 한국 시민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20년에 오만했던 신념이 철저하게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회사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와 도시를 뒤덮은 수백만 대의 CCTV, 그리고 제가 만든 완벽한 AI 알고리즘만이 범죄를 막고 인류를 지킬 수 있다고 맹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제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한 진실은 제 오만함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세계 1위의 압도적인 치안과 안전은 결코 저런 차가운 기계, 덩어리나 벌금 제도가 만들어낸 인공적인 산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늦은 밤거리를 여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웃으며 걸을 수 있는 이유, 한밤중에 넘어진 아이를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 일으켜주는 사람들, 낯선 이방인의 상처받은 아이에게도 기꺼이 다가가 다정하게 사탕을 쥐어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경비원 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손길. 누군가 훔쳐갈까봐 지갑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이 끈끈한 연대감. 사람의 온기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타인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이 위대한 시민. 의식과 정의라는 이름의 문화야말로 전 세계 어떤 천재적인 최첨단 기술로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이 나라 최고의 완벽한 방어막이자 보안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저는 빈 맥주캔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며 빌딩 숲 위로 별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는 평생을 바쳐도 얻을 수 없었던 평화, 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었던 내 가족의 일상과 딸아이의 웃음소리를 이 작은 동방의 나라가 단 하룻밤 만에 기적처럼 되찾아 주었습니다. 도망치듯 쫓겨난 이방인 가족의 꽁꽁 얼어붙은 심장을 단숨에 완벽하게 녹여버린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밤거리 한가운데서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더 이상 참지 못한 채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입맞춤을 바치고 싶은 벅찬 감동에 휩싸여만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기적 같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정착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의 삶은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려진 것처럼 완벽하게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식은땀을 흘리던 제 딸 올리비아는 이제 콧노래를 부르며 혼자서 아파트 단지 앞 문방구에 다녀올 정도로 눈부시게 밝아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고 잃어버렸던 천사의 미소를 되찾은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향해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20년 경력의 데이터 분석가로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거대한 의문 하나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완벽한 치안과 따뜻한 시민의식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관련 자료와 다큐멘터리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흑백 사진들을 바라보던 저는 그만 노트북 위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마주한 진실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위대한 한편의 눈물겨운 대서사시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70여 년 전, 이 나라는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비극을 겪으며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잿더미 그 자체였습니다. 유럽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 비참하고 가난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나라로 불리던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끔찍한 폐허 속에서 지금의 이 눈부신 메가시티와 세계 1위의 치안 강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지금 이 땅의 거리를 걷고 계시는 하얀 백발의 어르신들, 그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뼈를 깎는 희생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들은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 펄펄 끓는 중동의 사막으로 달려가 피땀을 흘리며 막노동을 하셨고 지하 수천 미터 독일의 탄광에서 진폐증과 싸우며 석탄을 캐내셨던 겁니다. 어머니들은 또 어땠습니까? 꽃다운 청춘을 바쳐가며 먼 타국의 병원에서 시체 닦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먼지 구덩이 가득한 봉제 공장에서 밤을 새워가며 미싱을 돌리셨던 것이죠. 그분들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은 까맣게 잊은 채 오직 내 자식만큼은 이 지독한 가난과 공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처절한 일념 하나로 당신들의 살점과 뼈를 갈아 넣어 이 나라의 기초를 다지셨던 겁니다. 남을 해치고 빼앗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서양의 야만적인 양육 강식과 달리 이분들은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콩 한 쪽이라도 이웃과 나눠 먹고 서로를 보듬어 안는 정이라는 위대한 연대의식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의 밤거리에서 보았던 그 완벽한 안전망, 우리 올리비아에게 기적처럼 사탕을 쥐어주시던 경비원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쓰러진 사람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오는 그 눈부신 시민의식, 그 모든 것은 제가 만들었던 1조 5천억 원짜리 차가운 인공지능 따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나라를 일구어내신 위대한 기성세대, 어르신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거룩한 방패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벅차오르는 감동과 끓어오르는 존경심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제 개인 블로그와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모이는 거대한 글로벌 포럼에 장문의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나는 내 딸을 살리기 위해 1조 5천억 원짜리 런던의 인공지능을 버리고 한국의 위대한 어르신들이 만든 기적의 품으로 도망쳤다였습니다. 저는 이 글에 대낮에 칼부림을 당하고도 외면받았던 영국의 끔찍한 현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그 경이로운 치안과 기성세대의 숭고한 희생의 역사를 제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덧붙여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저는 제 스마트폰이 터질 듯이 울려대는 알림 소리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제 글의 조회수가 무려 1000만 뷰를 훌쩍 넘겨버린 겁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뉴욕 할 것 없이 범죄와 폭력에 노출되어 매일 밤 공포에 떨고 있던 서구권의 부모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어 절규를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맙소사! 우리 아들도 파리 지하철에서 강도를 당해 병원에 누워있소. 도대체 그 기적 같은 나라가 어디란 말이오? 제발 한국으로 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사태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며칠 뒤 거실에서 뉴스를 틀어놓고 있던 아내 사라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저를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빨리 이것